통장 잔액은 분명히 찍혀 있어요. 9,500만 원.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출금이 되지 않아요. 고장이 아니에요. 창구도 닫혀 있고 전화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중국 전역 377개 은행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오늘은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 붕괴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년 넘게 야간 그대를 돌리며 딸 결혼 자금을 모아온 60대 남성이 있어요. 전 재산 9,500만 원이 통장 안에 있죠. 그런데 그 돈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하루에 하나꼴로 은행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은행 앞에 수백 명씩 몰려들었고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죠. 내 돈을 돌려달라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상식적으로라면 현금 수송 차량이 와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타난 건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공안 병력이었어요. 자신의 돈을 찾으러 온 평범한 시민들에게 붙여진 딱지가 뭔지 아세요? 질서 교란 세력이에요. 끌려가고 막히고 흩어졌어요.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로요. 그렇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경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금고를 열어봤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범인은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에요. 중국은 법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지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있거든요. 대출도 채권 발행도 불가해요. 그러자 이들이 택한 방법이 있어요. 이름만 번듯한 유령 회사를 수십 개씩 만든 거예요. 사무실은 허울이고 직원은 바지 사장이고 매출은 0원이에요. 이 유령 회사 명의로 지방은행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간 거죠. 그런데 왜 은행이 이 대출을 승인했을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은행장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바로 그 공무원들이기 때문이에요.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면 공무원 눈밖에 나요. 반대로 도장만 찍어주면 승진이 보장되고요. 결국 상환 능력 같은 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본인 돈이 아니었으니 아깝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고리가 돌아가는 동안 서민들이 꼬박꼬박 맡겨둔 예금이 조용히 금고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빼돌려진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숫자만도 수천조 원이에요. 국제기관들의 추산은 최소 1경 원이고요. 대한민국이 1년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돈이 장부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유령회사 명의로 빌렸으니 재정건전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찍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이 피해를 피해갔을까요? 은행금리가 바닥을 치던 시절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제안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연 10% 수익 보장. 사기라고 의심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제안을 내놓은 곳이 동네 사설업체가 아니었어요. 정부 국책사업과 연결된 초대형 금융기관들이었거든요. 간판이 컸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 수십억씩 넣었고요. 최소 가입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초고액 상품이었으니 진짜 자산가들만 들어간 거예요. 이런 구조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요. 은행 시스템 바깥에서 고수익 고위험으로 돈을 굴리는 비정상적인 금융이에요. 중국 그림자 금융의 전체 규모는 한화로 1경 원이 넘어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은행 밖에서 그 정도 규모의 돈이 굴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 구조의 중심에 있던 초대형 그림자 금융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선언해요. 회수 불가능한 피해 금액만 84조 원.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16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 회사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슷한 구조의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고 수십억을 맡겼던 고소득 전문직들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어요. 이들이 소비를 멈추자 명품 매장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수입차 매장이 텅 비기 시작했죠. 부유층의 지갑이 닫히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꺼낸 카드가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정부가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디지털 위안화예요. 겉으로는 편리한 전자결제 시스템이에요. 종이 지폐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세상.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 자산의 완전한 통제예요.
설계 구조를 들여다보면 세 가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첫째, 시중의 종이, 지폐와 동전을 전부 없애요. 현금이 사라지면 모든 자산이 국가 서버 안에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게 되거든요. 둘째, 정부가 개인의 소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 모든 거래가 추적되는 거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시킨다는 조건을 정부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이죠. 이것이 왜 위험한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버튼 하나로 출금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어요. 돈을 찾으러 갈 필요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14억 중국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행도, 주식도, 부동산도 차례로 배신했어요. 사람들이 향한 곳은 금이었죠. 논리는 단순했어요. 은행은 문을 닫을 수 있고, 주식은 반토막이 날 수 있고, 부동산은 거품이 꺼질 수 있지만, 금은 실물이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2024년부터 중국의 금 매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금반지와 금목걸이는 기본이고 금괴를 사재기하는 줄이 이어졌죠. 그런데 2026년 1월 선전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요. 대형 온라인 금거래 플랫폼이 갑자기 출금을 막아버린 거예요. 잔고에는 분명히 1억 원이 찍혀 있어요. 출금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점검 중. 고객센터에 전화가 쏟아졌고 돌아온 답변은 이거였어요. 원금의 20%를 즉시 받거나 40%를 분할 수령하거나 1억을 맡긴 사람에게 2천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8천만 원은 사실상 증발한 거고요. 이 플랫폼의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었을까요? 고객이 100만 원을 입금하면 회사가 900만 원을 빌려줘요. 총 1000만 원어치 금을 살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었거든요. 당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금고에는 금이 단 한 그램도 없었어요. 앱에 표시된 잔고는 전부 조작된 숫자였던 거예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채워주는 100년 된 폰지 사기의 구조였던 거죠. 피해자는 15만 명, 증발한 돈은 2조 원. 이 공포가 글로벌 시장으로 번지면서 국제 금값이 단 하루 만에 9% 폭락했어요. 은행도, 그림자 금융도, 금도 모두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만큼은 안전할까요? 중국 공산당 직속 최고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2027년에 연금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서 2035년이면 잔고가 0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고작 9년 뒤에요. 그 시점에 연금을 수령해야 할 노인 인구는 4억 6천만 명이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30년 뒤 수령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연금 납부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중국 내 6,0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규정대로 연금을 납부하는 곳이 28%에 불과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해요.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40년간 유지된 한자녀 정책이 지금 그 청구서를 내밀고 있어요.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결혼하면 젊은 부부 둘이 양쪽 부모 넷과 조부모 8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엔 청년 셋이 노인 하나를 부양했는데 지금은 청년 하나가 노인 둘을 짊어져야 하는 거죠. 이 현실을 마주한 청년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탕핑이에요. 바닥에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이에요. 하루 두 끼, 월 생활비 35,000원, 연애도 결혼도 소비도 없는 삶이에요. 착취 구조에 편입되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인 거죠. 이들을 탓하기 전에 현실을 한번 봐야 해요. 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그렇게 살인적으로 일해도 선전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연봉의 57배예요. 30세에 취직해서 57세가 돼야 내 집이 생기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 위에 정부는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정책을 기습 발표했어요. 청년 실업률이 이미 20%를 넘어선 시점에서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이것이 이 모든 위기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숫자 하나로 중국 부동산의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단 3년 동안 중국이 쏟아부은 시멘트는 66억 톤이에요. 미국이 100년 동안 사용한 양의 1.5배를 3년 만에 투입한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은 아파트 가운데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9천만 채예요. 한국 인구의 5배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방정부는 세수를 위해 건설사의 땅을 비싸게 팔아요. 건설사는 빚을 내 아파트를 올리고요.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짓는 거예요. 지방정부는 땅값으로 장부를 채우고 건설사는 분양 수입을 기대하고 은행은 대출이자를 먹어요. 이 삼각구조가 수요 없이 공급만 만들어낸 거예요. 이 구조의 핵심에 있던 최대 부동산 기업이 무너지면서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가 4,800만 채나 생겼어요. 철근 뼈대만 세운 채 공사가 멈춰버린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벽도 없는 시멘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매달 30년짜리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완공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빚은 매달 빠져나가죠. 이 위기를 막으려면 중국이 보유한 달러와 금, 미국 국채를 풀어 방어해야 해요.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관세로 달러 유입을 차단했고 국채를 매도할 통로를 막았고 국제 금시장에서의 퇴출 가능성을 경고해 마지막 비상구마저 봉쇄했어요. 3중 포위망이에요. 지방정부의 1경원 부채, 84조 원 규모의 그림자 금융 증발, 금 폰지 사기, 4,800만 채의 미완성 아파트, 9년 후 소멸하는 연금,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중국을 조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연금 고갈, 인구 절벽, 세대 갈등, 부동산 과잉 공급, 이것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같은 길 위에 서 있거든요. 시차만 다를 뿐이에요. 중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지금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경제는 결국 위기의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